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집속탄이라고 해서 하나의 폭탄에서 여러 개 폭탄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비처럼 이렇게 흩어진다라고 해서 강철비라고 스틸레인이라고도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걸 대량 살상 무기잖아요. 근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일이죠. 물론 단서를 달았죠. 방어용이고 한시적 지원이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우방국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량 살상 무기 쓰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러시아가 이걸 썼을 땐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런 집속탄을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비판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면서 고심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주력 부대 역할을 했었죠. 바그너 그룹이 실패한 쿠데타라고 해서 약해진 상황, 거의 철수한 상황에서 이런 집속탄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과연 러시아가 순순히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좀 퀘스천 마크죠.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도 이 집속탄처럼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쓰면 방어용 무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물가는 잡겠죠. 물가를 방어하겠죠. 근데 침체나 실업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미국보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죠. 긴축의 방향과 세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집속탄처럼 긴축도 그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전체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 인상을 당연히 멈춰야 할 것 같은데, 근원 물가, 끈적끈적한 근원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 인상을 끝낸다, 종착역, 이렇게 아직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이런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중요한 일정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대기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11일, 10일, 화요일, 수요일 현지 시간입니다. 열리고요.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논의하고요. 그리고 6월 CPI, 6월 PPI, 그리고 월요일, 금요일에서 기대 인플레이율, 뉴욕 연인이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율, 그리고 미시건대가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율이 발표가 됩니다. 이런 인플레 주간이어서 인플레 지표가 거의 요일마다 빠짐없이 나오죠. 먼저 집속탄 문제를 얘기를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단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달았죠. 한시적 조치다.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도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핵에는 핵, 집속탄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미국 집속탄은 러시아제에 비해서 명중률이 높아서 부작용이 좀 덜할 거다. 민간인 살상 이런 위험, 우려가 있는데 그걸 좀 덜할 거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이유로 밝혔죠.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155mm 곡사포용 포탄을 주고 싶은데 그게 지금 재고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모든 포탄, 세계 모든 포탄, 한국의 풍산도 포탄을 이리저리 아무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근처로 폴란드다 이렇게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탄약 부족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155mm 곡사포용 포탄을 주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 이게 집속탄은 이미 미국이 사용을 중단했거든요. 이라크 전 이후에. 그래서 이게 남아 돈다라는 거죠. 이게 재고가 많으니까 이걸 주겠다라는 겁니다. 집속탄은 이렇게 해서 보통 비행기에서 쏘거나 함께 내려오면서 이렇게 터지면서 산계를 하죠. 여러 작은 폭탄이 터져 나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철비라고 했는데,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당연히 명중률이 당연히 낮겠죠. 그리고 이런 폭탄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터지지 않고, 원래 포탄이라는 건 이 추동력에 의해서, 폭발력에 의해서 폭발을 하는데 떨어져도 힘이 약하니까 안 터지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발탄 비율이 30-40%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이런 강철비로 불리는 이 집속탄 때문에 군인보다는 90%가 민간인이 살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수치도 있죠. 베트남전에 이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근 국가인 라오스에서 민간인 피해가 정말 많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이 집속탄이 인류가 발명한 것 중 최악의 무기다, 이런 오명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탄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서 포탄을 쏘고 포병화력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 요청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돈바스 지역에서 격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미군이 없는 점도 미군이 이제 한결 가볍게 부담 없이 집속탄을 지원할 수 있는 요인이 됐겠죠. 그런데 영국, 스페인, 캐나다 이례적으로 미국이 한 일을 그렇게 반기를 안 되는데 이번엔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미 세계에서 이 111개국, 이 진한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집속탄 금지 협약,
생산, 사용 이걸 다 금지한 금지 세계적인 협약이거든요. 그리고 연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가입을 하겠다라고 이미 서명을 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합하면 123개국이 이 집속탄 금지에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강대국이 흰색들이 가입하지 않는 나라들인데 미국, 러시아 대표적이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같은 이런 분쟁 지역은 중동 아무 나라도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했고요. 한국, 요 남북한은 군사적 대치 상황이니까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을 안 했죠. 그래서 한국도 당연히 반대를 안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11일 10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리우스인데 이걸 뭐 이렇게 한으로 해서 빌뉴스가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 가장 큰 현안이다라고 합니다. 티르키예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이미 찬성 쪽으로 기울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겠다라고 다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했고, 나토는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겠다. 반대도 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맹국들, 영국, 스페인, 이런 캐나다 동맹국들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일지 한번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집속탄을 받아서 격전지인 바흐무트 지역에서 쓸 가능성이 높겠죠. 방어용으로만 쓰겠다고 하지만 공격용과 방어 그 구분이 되게 모호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동맹국들이 이런 전장 변화에 러시아의 어떤 자극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겠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에는 이라고 집속탄을 받았지만 러시아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전술핵 카드를 꺼내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일부 회원국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장에선 또 벌써부터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에 다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건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보다 시장, 기대가 더 앞서 나가죠. 그래서 이미 인플레는 언젠간 둔화할 것이다 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둔화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속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도 언젠가는 둔화할 거야 라고 하면서 벌써 피벗 얘기까지 나왔었죠. 근데 지금 그게 약간 쏙 들어가고 있긴 하죠. 그럼에도 미국 인플레가 둔화는 하는데 이렇게 속도가 느린 건 대표적인 요인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페드가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하지만 이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시중에 풀면 아무짝에나 쓸모없고 금리 인상 정책이 반감되는 거죠.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인프라 건설 돈 엄청 쏟아부었죠. 몇 조 달러 쏟아부었잖아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사실상 인플레이션 뭐 조장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요. 학자금 대출 탕감했으니까 더 소비 여력이 많아졌고, 이런 것들이 재정은 확장 재정, 적자 재정을 하니까 뭐 금리 올려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를 부추겼다라는 거고,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말에 뭘 했죠?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세이브 플랜이라면서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내놨지만 이거의 본격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입니다. 약간 늦춰놨죠. 지금 인플레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 올해 하반기잖아요. 그래도 좀 뒤로 밀어서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 파이터가 된 거죠. 그리고 IRA가 세액공제 형태잖아요. 무슨 조건이 충족을 하면 세액을 돌려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세수 부족, 이 지금 가장 미국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동력을 좀 잃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를 또 떠받치는 양대축이 뭐죠? 가계의 초과저축과 뜨거운 노동시장입니다. 중산층 이상은 저축액이 너무 많고, 중하층 이상은 일자리가 뭐 고용이 확실하니까 소비를 줄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계속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자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정리해고하고 감원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좋은 화이트 칼라들이잖아요. 빅테크, 금융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리해고와 감원이 화이트 칼라에 집중되면서 부자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리치세션이라는 말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죠. 소득 지표도 근데 또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GDP는 계속 이 파란색이거든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GDI, 국내 총소득, 국내 총생산이 GDP고 총소득이 GDI인데 GDI는 이미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 4분기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둔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조업에선 또 이미 침체가 시작됐고 서비스업은 괜찮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왔던 집과 그다음 중고차인데 중고차 가격이 최근 2달, 2달 사이 많이 떨어졌죠. 저도 중고차 산 거 다시 팔려고 하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이다 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멀었다, 갈 길이 멀었다, 인플레 둔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핵심 요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원육, 그리고 일단 CPI의 그동안 이번 달엔 많이 둔화할 것으로 보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원유 가격이었잖아요. 작년 6월이 9.1로 정점이었는데 올해 6월 그래서 3%까지 3.1%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그 작년 상승률이 좀 둔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저효과, 내지는 역기저 효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CPI, 헤드라인 CPI 상승률은 둔화 폭이 좀 작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클리블랜드 은행이 발표하는 거죠. CPI 상승률 전망치를 6월에는 3.2에서 7월에는 3.6을 올렸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 기저효과가 반감되거나 사라지는 것에 대한 예상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렌트비 하락이 계속해서 더디고 생각보다 상당히 늦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늦어도 하반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미국의 금리가 주택 고정금리가 대부분에서 사람들이 렌트비를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면서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갈아탈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면 금리가 1년 전엔 3%인데 지금 6% 후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갈아탈 엄두를 못 낸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줄면서 매물이 감소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렌트비 하락도 더딘 거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의 공장 정말 많이 짓고 있잖아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하면서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미국의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노동자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 노동자들은 지금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조업은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서비스업은 팁으로도 먹고 살고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에 맞지 않다. 일할 노동자가 없다. 여전히 위아 하이어링이라는 간판이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는 아직 멀었다. 즉 인플레이션을 둔화할 수 있는 요인과 둔화를 좀 막는 요인이 정말 팽팽하게 있는데 이걸 뭐가 강하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향방 그리고 금리 인상 경로가 정해지겠죠. 이번 주는 인플레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12일에 나올 6월 CPI가 가장 중요하죠. PPI, 기대 인플레 다 중요하지만 CPI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겠죠. 헤드라인 CPI 상승률 전망치는 전달이 4%였는데 6월엔 3.1%로 확 떨어질 것 같고 이게 만약에 2%로까지 떨어진다면 시장의 즉 인플레 우려를 상당히 완화시켜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근원 CPI죠. 근원 CPI가 5.5, 5.6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다 5.3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이번에는 6월에는 5% 정도로 떨어질 걸로 생각되는 이게 만약에 기대 이상으로 4% 내려올 때까지 떨어진다면 약간 또 인플레 우려 완화를 시켜주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모두 높은 이른바 실질금리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잖아요. 이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현재까지는 근원 CPI가 기준금리보다 높았는데 PC는 당연히 다 금리보다 낮고 그리고 그 헤드라인 CPI도 금리보다 낮은데 근원 CPI가 문제죠. 근원 CPI가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5.3에서 5.0으로 떨어지면 기준금리보다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금리 플러스 시대, 즉 긴축의 어떤 효과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근원 물가의 끈적끈적함은 가시지 않고 있죠. 그래서 헤드라인 물가와 근원 물가의 어떤 역전폭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CPI 기준으로 보면 만약 3.1로 나오고 5가 나온다면 무려 60%나 높습니다. 2%포인트 가량 거의 높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런데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각자 도생의 그 강도와 정도도 심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긴축 속도를 조절하고 있죠. 이번 주에 이제 각자 도생의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를 호주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3개국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수요일 12일에 하고
한국이 한국 시간으로 13일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죠. 현재 시장에서는 한국과 뉴질랜드는 동결할 거고 캐나다는 여전히 금리가 높아서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원이 많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죠. 이런 국가별 긴축 경로 차이는 커지고 있지만 미국만 놓고 보면 시장과 페드의 괴리, 인식 차이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페드가 연내 2번 올릴 거야 라고 해도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그걸 믿지 않았죠. 7월에 한 번 올리고 그걸로 끝일 거야 라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7월과 11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끝나지 않는 긴축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페드로부터 독립할 수가 없잖아요. 독립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에 금리를 동결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가 긴축을 끝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